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 목회자이면서 대목사역과 통일운동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제가 활동을 하는 거를 어떤 용어로 규정짓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태일 실록 1, 2권을 집필한 저자인데요. 노동운동에 제가 많이 천착을 해서 정말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제도권 대기업의 노동자 근로자들의 그 문제에 조금이나마 대변을 하는 역할을 했었고, 또 그랜드힐 소녀상이라고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랜드힐 소녀상의 담당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는 미국인들에게는 애매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동맹이고 한국도 동맹인데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위안부 문제 가지고 막 한국 측에서 막 운동을 벌이면 관심은 안 가졌는데, 우리가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전략을 짰는가 하면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미국 조약, 의회, 국무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 여성단체, 그래서 그랜드힐 소녀상을 비롯해서 애틀란타 소녀상 뭐 확산되고, 그래서 제가 이 캘리포니아 의회 상원, 뭐 LAC 이런 데서도 감사장도 여러 개 받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 문제, 통일 문제도 오랫동안 이게 중첩되게 제가 액티비스트로서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사는 LA에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마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주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한다는 거예요. 방북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방남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방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남하면 하는 거지 왜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3박 4일 일정하고 2박 3일 일정표를 나보고 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락을 하고 그냥 두무물출하면서 그걸 며칠 동안 끙끙거리면서 짜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반응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고 거의 고칠 게 없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일정 첫 코스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환영식을 하고, 그리고는 한라산을 등반을 해서, 몸이 좀 거구라서 한라산 등반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라산을 등반해서 백두산의 흙과 물을 가져와서 취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내려와서 조랑말공원에 들려서 조랑말 한 표를 기증받고, 그 다음에 제주 4.3 항쟁 기념관에 들려서 거기를 둘러보고 거기서 메시지 좀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제주 도지사나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은 비공개 일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 묘지가 여기 제주도에 있죠. 고경택 외할아버지, 또 엄마 고용희, 엄마 고용희의 묘지는 북한의 평양 대선산 혁명열사는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모친 이름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고영희로 알고 있는데 그 묘지에는 고용희로 되어 있어요. 고용희가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후계자로 막 두각을 나타날 때 김정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정은이라고 안 그러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 쪽 혈통이 다 여기 묘지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거기를 비공식 일정으로 다녀와라 해가지고 그것도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전주로 이동해가지고 현대자동차를 견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비공식 일정을 넣었어요. 뭐냐면 모악산에 등반을 해서 모악산에 올라가면 김일성 주석의 직계 조상 김태서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34대, 35대, 36대 그렇겠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니까 그 김태서의 묘도 방문을 하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들려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 만남의 집을 들리는 겁니다. 일본을 연맥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객기로 전용기로 내려올 때 위안부 할머니를, 북의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는 걸 넣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북한에는 위안부 할머니가 생존자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의 장녀를 두 분을 모시고 내려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남과 북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조우를 하는 그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 임정요인 묘지, 임시정부 요인들 묘지 또 참배를 하고, 거기 가면 김일성 주석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손정도 목사님의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내고 그랬던 분이죠.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손정도 목사도 참배하고, 박은식 대통령의 묘지도 참배하고, 그렇게 순서를 놓고요. 거기서 잠깐 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박은식 대통령은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데, 제가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을 해보니까 다큐멘터리를 3편을 내가 찍었어요.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느라고 많이 다녔어요.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를. 그랬는데 박은식 대통령의 묘지는 8평, 이승만의 묘지는 500평, 박정희의 묘지는 1200평,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묘지는 80평. 막 구구각색이야. 기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친일 성향이 있는 이승만, 박정희의 묘가 1200평, 500평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잠시 멘붕이 왔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표기가 돼 있으면서도 정말 고생한 우리 독립운동가 박은식 대통령은 고작 8평, 친일 행각을 했던 그런 대통령들은 500평, 1200평의 묘지를 쓰는 걸 보고 제가 주장한 게 국립묘지의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죠. 쓰고 계속 국가보훈처에 내가 컴플레인을 하고
보훈처장도 막 만나고 국장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유관순 열사의 묘지가 마무리 공동묘지에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지가 아직도 국민묘지에 못 들어오고 있고 백봉기구 선생하고 사무이사 윤봉길, 윤봉찬, 안중근 이런 분들은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효창공원에 묻혀 계시고 삼각산 기슭에 4.19 묘지 부근에 제천에 대구에 여기저기 독립운동가들 항일투사들은 묻혀 계신데 친일파들은 양지바른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는 이 모순을 조목조목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100%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구에 국립묘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대구 신암 국립묘지라고 그래가지고 검색 나중에 해보십시오. 거기는 독립운동가들만 모신 국립묘지가 대구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박수! 그리고 연천에, 경기도 연천에 제3의 현충원이 생깁니다. 동작동, 대전 두 현충원이 포화 상태. 그래서 연천에 또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호국원이라고 있죠. 호국원. 임실, 이천, 제주, 창원 전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묘지가 3개가 있어요. 4.19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립묘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립묘지를 다 내가 탐방해가지고 쓴 책이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가를 모색하다. 그리고 똑같은 항일투사, 똑같은 독립운동가도 남과 북이 서로 존경하니까 남한에도 묘지가 있고 북한에도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묘는 가묘고 어떤 묘는 진묘일 거 아닙니까? 양세봉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진묘가 있고 남한에 가묘가 있어요. 그것은 남과 북이 서로 공유하고 역사적 가치는 서로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위안부 문제도 차이가 없고 항일투사 문제도 남과 북이 별 차이가 없고 독도 문제도 남과 북이 별 의견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코스에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축구대회 하는 것도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파주에 가면 적군묘지라고 있습니다. 북한군 묘지가 있어요. 6.25 전쟁 때 희생된 북한군 묘지가 적군묘지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참관하고 그리고 이제 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그 코스를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제가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남과 북의 이 모든 막혔던 문제들 정말 이건 어떤 지혜와 전략과 테크닉으로도 풀 수 없는 정말 이 남마와도 같은 실타래가 막 뭉치고 뭉쳐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은 남과 북의 정상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 그냥 조건 없이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뭔가 지금 물밑으로 북과 좀 접촉을 시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잘하면 정상회담도 해보려고 하고 북미 정상하고는 또 별도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반반일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걸 좀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 받고 그리고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과 관련된 그 인연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캐도 경수로공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저 동해바다에 있는 신포지구에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저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 사실 한국이 거의 다 돈을 냈고 일본이 조금 더 냈고 조금 덜 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약간 생색만 내는 정도였는데 북핵 문제를 건수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풀어버려가지고 공사를 하다 말고 63% 정도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한의 한국전력, 한전 소속 노동자들이 기술자들이 거기 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현장은 200만 평, 그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묵는 생활관은 20만 평. 이 생활관 안이 골프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요리집도 있고 뭐 별의별 유락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주말에는 그렇죠. 주말과 공휴일은 틀림없이 쉬고 한국의 그 달력을 따랐기 때문에 또 퇴근하면 또 쉬어야 되니까 그런 유락시설이 있는데 종교시설만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한 겁니다. 많이 갈 때는 3,000명이 근무를 이제 북한에 가서 하다 보니까 꼭 군대 집단 같은 공동체가 돼버렸잖아요. 남자들만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분포되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성당, 절간 3개를 다 이제 짓는 것을 프로젝트로 세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기획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사연이 엄청 많아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도 북녘에 교회를 가다라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세종도서 문화체육부 우수관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다 완성을 했는데 개신교 교회 이름은 신포지구라 그래서 신포교회라고 적고 카톨릭 성당은 거기가 금오리입니다. 금오리. 그 울타리 밖에 동네 이름이 금오리라 금오성당이라고 적고 절간만 못 졌어요. 절간은 컨테이너에서 거패를 드리게 해서 그 금오사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빨간 벽돌로 1,500명이 들어가는 규모로 신포교회를 잘 졌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설수는 했으니까 비어있지만 또 금오성당도 서울대 건축학과 김종호 교수가 설계해서 아주 잘 졌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또 이제 컨테이너이지만 불상을 모셔놓고 법회로 드리고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측에서 성직자들을 못 오게 하니까 거기는 북한의 영토지만 고 캐도경수로공사 생활관만큼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또 작동되는 곳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었지 않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성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세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내교 신학대학을 다니던 졸업한 집사님을 새벽 예배 설계하고 주일 예배 설계하고 막 이런 돌아가면서 교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성당은 수녀님 2분이 파견이 됐어요. 그 서울 대교구 소속. 거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의무실이 필요했습니다. 그 캐도 경수로공사 안에 다치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실 안에
간호 수녀로 파견 나가신 분들을 금호성당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미사를 집전하고 이렇게 흉내를 좀 내신 거죠. 뭐 사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공소의 절식으로. 법회는 뭐 또 불심이 좀 이제 남자분들을 처사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불자를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가 충현교회인데 그 충현교회 산하에 북한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거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공부하고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건 너무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 북한이 눈이 띄어진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북과 관련된 사역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이야기들, 또 공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저에게는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연을 통해서 제가 이제 북의 민낯을 너무나 많이 봤죠. 너무나 많이 보고, 사실은 여기 북에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도 북한에 열 몇 번 갔다 오셨죠? 근데 5번만 가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뭐 혁명사적지, 유명한 관광지, 명소 보여주는 데만 보면 볼 데가 뭐 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맨날 이 북측 관리들하고 신경이 하는 게 일입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저기는 청천강 이북지역은 군사지역이라 안 되고 교통 인프라가 안 좋아서 안 됩니다. 거기도 영어를 가끔 쓰대. 교통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나는 북한에 있는 현존하는 교회 상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책을 써야 되고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니까 난 가야 돼. 꼭 저 청천강 이북지역을 가야 돼. 양강도 그 끝을 가서 포평교회도 가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직승기를 타야만 갑니다. 직승기는 헬리콥터인데 얼마입니까? 네, 거기 가려면 $8,000, $7,000를 줘야 됩니다. 헬기를 타고 그러면 이제 깎기도 하고, 깎아가지고 가서 결국은 내가 북녘의 교회를 가다라는 책하고 북녘의 종교를 가다라는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북의 모든 종교 시설을 내가 다 탐방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오늘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주지하자면 다음 강연할 때 이것만 놓고 북녘의 종교와 관련돼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이유가, 북에는 교회가 514개의 교회가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냥 종교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탄압하거나 억압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아실 때 예배를 드다가 들키면 기관단총으로 쏴지고 직결체에 넘기고 정치범수용소에 넘기는 걸로 아는데 교회가 있다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있어요. 가정집, 가정 예배가 잘 돌아가고 정말 진실로 예배를 드립니다. 해방 이후에 계속 신앙의 대가 그루터기들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 그냥 무슨 위장된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뭐 외국에 보여주려고 선전용 홍보용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막 극우들이나 보수들, 일부 탈북자들이 막 북에 대해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굴절된 말들을 많이 하고 왜곡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북의 종교 현황을 제가 낱낱이 아주 리얼하게 제 속에, 저는 목사지만 제 속에 검사가 100명, 기자가 100명 들어가실 정도로 따지고 체크하고 비교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고
또 우회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그래서 북녘의 교회를 가다라는 책과 북녘의 종교를 가다라는 책이 탄생한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았던지 세종도서로 선정을 해서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이나 학교에 다 그걸 깔았겠죠. 한국 정부도.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 계엄과 관련돼서 또 디올백과 관련돼서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제 근황 겸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지지난주에 특검에서 PPT 이렇게 영상까지 띄우면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계엄군들이 윤석열 치하의 계엄군들이 사살자 명단, 제거자 명단, 수거자 명단을 발표해가지고 PPT에 그 이름을 다 공개했는데 거기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제 이름이 들어갔죠. 근데 저는 당사자니까 알아요. 제거자 명단 따로 있고 수거자 명단 따로 있고 사살자 명단 따로 있어요. 이번에 발표한 거는 또 다른 겁니다. 뭐 이재명, 조국, 한동훈, 김어준 뭐 이게 들어간 거에 저도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 지난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인영 방척사령관의 핸드폰을 검찰이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메모지가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이 한글 알파벳, 한글 자음이라고 그러죠. 지읒, 비읒, 티읒, 시읒 이상 사이는 각오가 되어 있음 이런 메모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 의원을 제거자 명단에 집어넣은 게 또 별도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 뭐냐면 지읒은 정보사, 비읒은 방첩사, 시읒은 수방사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만 적어놓고 이상 4명의 사령관은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최재형 목사가 누구를 만나고 일정이 어떤 일정이고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여인영 방척사령관 측에서 서울경찰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미행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네요. 할렐루야. 조선일보가 나는 이거 꼭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정말 나쁜 집단들이에요. 저 조선일보는 언론사라고 할 수가 없고 정보유통회사 직원들인데 정보유통회사 직원들도 정상적이지가 않고 자기 회사의 돈벌이, 기득권, 권력과의 유착, 권력을 측면지원하고 권력과 유착해서 자기 세를 부풀려 나가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인 것 같아요. 당사자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0월 27일 날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날 TV조선이 1시간짜리 최재형 목사를 음해하는 방송, 특집 방송을 냈어요. 1회 방송. 추적자라는 프로를, 없는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2회 방송은 김어준을 음해하는 방송을 한 겁니다. 10월 27일 날이니까 제 방송이. 그리고 계엄이 12월 3일 날 터졌잖아요. 근데 12월 3일 날 아침 10시 반에 계엄이 저녁에 발동됐잖아요. 근데 아침 10시 반에 경찰 2개 중대, 대형 버스 2개와 소방차가 제가 잠자고 있는 숙소를 덮치고 제 오피스텔 사무실을 덮쳤어요. 그리고
포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저는 서울경찰청에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계엄령을 맞이했어요. 서울경찰청에서. 그리고 밤 10시에는 계엄군이 김어준을 또 찾으러 김어준 집을 가서 덮친 거죠. 김어준과 뉴스공장을 덮쳤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TV조선, 조선일보와 용산의 권력이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는 걸 피해자만이 안다니까 김어준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못된 짓을 용산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반면에 김건희가 조선일보는 폐간시켜야 된다고 또 말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 공조하는 것도 있고 딜하는 것도 있고. 김건희 녹취록을 안 틀었잖아요. 이 명태균 그 사건에서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다가 권력과 딜을 하려고 보도를 안 한 거지. 그 어마어마한 걸 왜 보도를 안 합니까? 아무튼 그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인사동의 낭만이라는 식당, 여기 우리 이양재 이사장님도 저하고 자주 가는 건데 그 낭만이라는 식당을 가면 조선일보가 나를 미행해가지고 낭만이라는 식당에 낙서를 한 것까지 찍어서 그거를 뉴스로 보도를 하는 게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그 낙서한 게 내용을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의 핵심이기도 해요. 제가 낙서한 게 아무렇게나 시부렁시부렁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낙서를 했는가 하면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으리라. 그렇게 낙서를 썼는데 주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최재원 목사가 썼다고 그거를 좌담회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까기도 하고 프로에 뉴스에 꼭지로 계속 내보내기도 하고 저를 음해하는 1시간짜리 특집방송에 그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최재원 목사가 왜 그 자주와 주권과 주체를 그렇게 내가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 통일을 해야 하니 남북관계가 복원돼야 하고 회복돼야 하니 이런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그 나머지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쫓아냈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윤석열, 김건희가 나타날 거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승만, 박정희가 또 나올 거고 언젠가는 전두환, 노태우가 또 등장할 거고 머지않아 이명박, 박근혜가 또 집권할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구조입니다. 어떤 문제? 분단 문제 해결. 분단 문제 해결인데 그 분단 문제 해결은 누구나 다 필요성을 알고 있죠.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자주와 주권과 주체 이 세 가지 정신 무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분단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해외 미국이나 사대주의 그게 이게 좀 박혀서 그런지 너무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우리 것이 좋은데 제가 이민 초기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처음에는 동부 워싱턴 볼티모어로 제가 이민을 갔다가 서부로 나중에 다시 재이민을 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서부로 오니까 롱비치항에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뭘 했는가 하면 세계 주거문화대회를 했어요. 주거문화대회를 열었는데 각국의
주거 문화를 그 설치를 직접 정원이나 집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해서 출품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초가집이 1등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농부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그 이튿날 거뜬하게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황토흙을 벽에 바르고 바닥에 구들장을 깔고 부뚜막에 불을 떼고 이러고 정말 뭐 보리밥이나 이런 거 정말 이게 우리 말하자면 자연식을 먹고 또 일터로 나가는 이런 것이 세계인이 봤을 때는 열광하는 정도로 대단한 과학적이고 인체 생리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주거 문화인데 우리가 그 귀한 걸 우리만 모르고 세계인들이 그랜드 대상을 줘도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아파트 좋아하고 전원주택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지난번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찰스 황태자가 국왕이 됐잖아요. 국왕이 되자마자 세계 정원박람회를 열었는데 한국의 여성 작가가 출품한 한국의 가옥과 정원이 두 개의 상을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찰스 국왕이 직접 그 정원을 방문해가지고 극찬을 하기도 하고 겨울 궁전, 영국 국왕들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따로 있잖아요. 겨울 궁전에 그걸 연구 설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가옥이 과학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인체에 맞는 그런 좋은 집인데 그 가치를 우리만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의 전 사용자가 종로 단성사 피카디리 그쪽에 주얼리 타운에 거기에 이제 글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자주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얼리 100년사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종로의 보석상들이 주얼리 100년사를 써달라고 의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보석이 얼마나 그 신라 왕강 금강 그 무덤에서 출토된 그 어마어마한 보석류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라 그 천년의 그 엄청난 우리나라의 보색 기술과 보석 그 테크닉들 그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짧은 주얼리 100년사를 그게 전부인 걸로 써달라고 하는 걸 듣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꿨어요. 그래서 주얼리 100년사가 주얼리 3000년사로 바꿨던 잘했죠? 우리께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동 낭만이라는 식당에서 자주와 주권과 주체라는 말을 썼다고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하고 막 조선일보가 공격을 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뭐 연설하는 도중에 주체라는 발언한 걸 따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빨갱이로 날 뭐라 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체라는 말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서 금기해야 될 게 아니라 북에서 써도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확고하게 인문학적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 현실에서 옳은 용어라고 하면 우리도 써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체라는 용어는 김일성, 김정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체라는 말은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신문화고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처작주, 이처개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 있는 곳이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자유의 세계라.
불교에서는 그걸 극락에서해라 그러잖아요. 주체사상이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막 금기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주체,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을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주체사상을 철학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거는 맞아요.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황장엽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체계화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데 활용했느냐. 미국과 맞짱을 뜨고 북한이 80년 동안 지금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걸 북한식 용어로는 대미결전이라고 그래요. 대미결전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인민들을 무장하기 위한 추동 세력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그걸 사상적으로 북한 인민들을 결집하는 데 활용했을 뿐이지 주체 사상이 이꼬로 김일성 사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아시겠죠? 겁내지 마십시오. 인민이라는 말도 참 좋은 거예요. 국민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정말 없어져야 될 용어입니까? 예? 황국신민이라는 말의 줄임말이 국민이잖아요. 황국신민의 줄임말인데 이 국민이라는 말을 쓰면서 떳떳합니까? 국민학교라는 말을 폐지하고 초등학교라는 말을 쓸 때 이 말도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인민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겁이 나니까 인민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케이, 우리 동무야, 놀자, 동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동무, 날래 오시라, 그런 걸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이 말 저 말 내가, 이제 너무 이제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대북정책, 통일정책, 이거 뭐냐? 여러분,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확실히 다릅니다. 똑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대북정책은 뭐냐? 대북정책은 외교부, 국방부, 그 외에 여러 정부, 30개가 가까이 되는 정부 부처에서는 대북정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일정책은 통일부가 세우는 겁니다. 근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그 농도에 따라서 북을 적대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대북정책은. 그러나 통일정책은 마르고 닳도록 영원 묵은토록 통일정책은 항상 북과 상호 공조하고 민족 공조를 이루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만남을 갖고 교류하고 이것을 컨셉으로 하고 기조로 해야만 하는 것이 통일정책이고 대북정책은 때에 따라서 국방부가 대북정책을 세우면 북과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믹스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더 북을 반통일부 역할을 해왔던 거고 비근한 예로 작년 4월 달에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에서 4개 연구원장, 국립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 과학연구원장 이런 연구원장 4명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북진 통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도 살그머니 꼬리를 내린 북진 통일을 공공연하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엄과 맞물려서 그렇게 북을 적대시하면서 북을 전쟁을 유발하게 하는 각종 군사행동을 해왔던 거죠. 저는 최재형 목사가 지난 디올백 사건과 관련돼서 저의 공로를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전쟁을 막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디올백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이제 웃기느라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을 투척했다 뭐 그러는데 나도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투척했다. 근데 사실 윤봉길 의사가 이봉창 의사 뭐 이런 분들이 투척한 거는 도시락이 아니라 물병이에요, 물병. 도시락하고 물병 폭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물병 폭탄을 투척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디올백과 관련된 이말저말을 많이 2년 동안 내가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표피적인 거고 본질이 있으면 사건의 본질이 있으면 본질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갔다 어서 쓰시면 유식하다는 말 들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본질의 본질. 본질의 본질을 찾자면 저는 남북 문제, 통일 문제의 조언과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컨택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디올백 사건도 이제 발생이 된 건데 결국은 이렇게 전쟁을 막는 역할 중에 일조를 한 걸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뉴 저널리스트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 언론에서 저를 일주일에 2번씩 인터뷰해서 이북으로,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올라가기는 사이트에 영어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검색이 잘 안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 측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거든요. 코리안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분인데 그분의 질문이 전쟁을 막는데 효과를 본 것 같다라는 표현에서 내가 전율을 느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시도에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평택 미군기지를 가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면, 아니 진보 보수라고 이게 우리가 구분을 짓지 말자고요.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라도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오면 꼭 가요. 현경택 선생이라고 평택에서 활동하는 주한미군 그 감시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딱 가면 쌍만원경하고 현황판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쫙 한 바퀴를 자기 차로 돌려주고 만원경으로 보여주면서 저기는 뭐 세계 출격을 한 장소입니다. 저기는 헤드쿼터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이 근무하는 새로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벙커가 청계산 그 벙커가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4조를 들여가지고 새로 지어서 오픈한답니다 하면서 쭉 설명해줍니다. 저기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그러고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해외교포인 내가 와서 저도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주한미군들이 와서 뭘 하나 감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 아닙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60리예요. 60리. 평택 컴프리 미군기지가 담벼락이 60리길이란 말이에요. 60리길. 그만큼 넓어요. 전 세계에서 초호화,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가장 호화롭게 지은 가장 단일 규모의 방대한 미군 기지인데 불행하게도 그 끝자락에는 군산 미군 부대, 미군 비행장, 이쪽에는 또 시작되고 전국이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다 미군 기지, 미군 캠프, 미군 레이더 기지, 미군 공군 부대, 해군 부대. 그냥 여러분 용산 반환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윤석열이가 안 들어가고 국방부로 들어온 그 에어리어 말고는 아직도 지금 미군들이 쓰고 있잖아요. 가면은 거기 내가 여러 번 가봤지만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구역입니다라고 미군 부대마다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붙어있어요. 팻말이.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영토입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 영토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저희 집 아파트 주소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90057입니다. 90057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국 무대의 주소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900으로 다 시작해요. 우리 집 제 지코드하고 똑같아요. 우편번호하고. 그래가지고 저같이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20년 30년 전에는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소포과 절약하려고 용산 미국 무대로 보내면 우리 부모님이 찾아가게 이렇게 했어요. 왜?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보내는 우편 물가뿐이 안 나와. 한국으로 보내도. 미국 영토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데요, 그 엄청난 동두천 기지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미군들은 철수돼 있지만 아직도 반환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장군들과 군의 장성들과 국회의원들,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미국을 건들거나 미군을 건들면 진급에 지장이 있고 재선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터치를 안 합니다. 자주와 주권과 주체정신이 결여된 장군들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책임자가 됐다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그 중에 겨우 한두 사람 꼽을 정도입니다. 장군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터뜨리니까 고참 국회의원이 상담실로 불러가지고 그랬대잖아요. 노 의원, 앞으로 재선하고 삼선하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말 아시죠? 예?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을 그렇게, 내가 오늘도 공항에 왔지만 공항이 북새통이야. 내가 미국 우리 집 왔다 갔다 하고 해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여름방학 버케이션 시즌이나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말이면 분명 그렇게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단독주택 전원주택에 살고 빌딩이 막 그냥 목이 꺾어질 정도로 고층 빌딩들이 전국에 다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잘 살면서도 자기네 나라 주권, 자기 나라 이 국방은 외국 군대에다 다 방치해두고 하나도 신경을 안 써. 주한미군이 여기 와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요. 예? 로널드 레이건호가 제주공항에 아마 정박을 며칠 동안 한 모양이야. 내 그 오피스텔이 교보문고에서 세 번째 빌딩에 르미에르 오피스텔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광화문에서 집회하러 시골에서 상경하신 분들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러느라고 아예 비밀번호를 공개를 해놨는데 하루는 띠띠띠띠 누가 누르고 들어와서 남자가 시닥시닥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왔대. 왜 왔습니까? 했더니 환경부를 빌려도 들어쳐먹지도 않고 청와대를 들어가도 들어쳐먹지도 않고 박근혜 때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레이건호에서 쓰레기, 제주도 도청 소속 쓰레기 청소차를 세워놓고 검은 봉투에다가 큰 쓰레기 봉투에 알 수 없는 문체를 거기서 산더미처럼 몇 트럭을 내리는데 내리는 군함에 있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노역자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썼는데 제주도 소속 청소부 환경미화원들은 그냥 날팽이로 평소에 주택가에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그러고 치우더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핵폐기물과 관련된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청와대도 진정을 하고 환경부도 진정을 하고 국방부도 진정을 하면 서로 탁구공 치더니 서로 미는데 국방부는 환경부에 알아보라고 환경부는 청와대에 알아보라고 청와대는 소파 협정이니까 어느 부서로 가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자주와 주권과 주체가 결여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해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주권과 주체는 지키고 고수하고 그걸 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안타깝게 그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김여정의 담화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마주 앉아서 대화하기 싫은 상대라고까지 논평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더 윤석열보다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해서 큰 프레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뭐 저 때문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 향림교회에서 강연할 때도 그때 막 많이 보도들을 인용해서 이게 아마 들어갔는지 내가 했던 워딩하고 똑같이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비행기 안에서 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북한의 눈높이를 맞추고 내재적으로 접근하려면 민족공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리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미국의 외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관세협정 성공적으로 에이펙 성공적으로 다 좋아요. 아주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야죠. 6개월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정적들이나 야당들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지금 야당들은 형편없는 놈들이죠. 역적 패당들이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남북관계 문제나 통일 문제만 바라보고 그 부분만 내가 전문 분야니까 그 부분을 평가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인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뭐냐? 제가 가는 곳마다 주장하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짧은 취임 선서식을 저 국회 로텐더홀에서 했잖아요. 지난번에 취임지 행사가 별도로 없었어요. 이 선서 때문에 간단하게 했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쓴다고 맹세를 하고 딱 손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헌법 66조 4항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게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진다. 그러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취임한 첫 해고 조각을 무사히 마치고 내각이 정부 부처가 이제 새 출발을 하면서 견고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5년 이 일을 다 하는 날까지 모든 정부 부처를 통일지향적으로 작동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이 맹세 선서를 콩으로 합니까? 안 지킬 거면 하지는 말아야지. 근데 맹세를 하고 헌법에도 딱 66조 4항에 그렇게 하라고 딱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부 고유의 업무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 고유의 업무가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정부의 30개 가까운 정부 부처의 고유한 업무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모든 정부 부처의 고유한 기본 업무를 수행하되 이것을 통일이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통일지향적으로 그 방점을 두고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5년 동안 통일의 기초가 놓여지는 거고 기반을 다지는 그 결과를 다음 임기 대통령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인생, 외교, 국방 여러 가지 여러 사안과 이슈 중에 맨 꼴찌로 통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쪽으로 그냥 말단에다가 이거 통일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 또 여기 청중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 지금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은 통일을 안 하겠다고 저렇게 헌법에서도 명시를 하려고 그러고 모든 교과서에 이미 명시를 했고 모든 언론에도 통일 로고 다 빼버리고 한반도 로고 다 빼버리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지하철역이 있는데 선봉역 무슨 역이 있는데 통일역이라고 있는데 통일역에 통일자를 빼버리고 그냥 역자만 남겨놨어. 역만 남겨놨어. 그냥 역 통일역인데 그래서 3대 헌장탑을 콩가루 부수듯이 폭파해버려가지고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면 3대 헌장탑이 거기 내가 그 대리석으로 기증한 것도 있거든요. 그때 그 안에 룸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룸이 있거든요. 여러분 북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깊은 상처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으면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을 하고 대남기구를 뭐 여러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창희 박사님 가셨나요? 대남기구를 군사적인 용어로 바꾸고 인민군 안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정국가로 설정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의 파트너는 이미 물 건너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은 저렇게 통일할 마음도 없는데 우리만 무슨 통일 부르짖는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을 너무나 민족의 행글로 바라보지 않고 내재적 접근을 하지 않고 그랬던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응집을 하고 이것을 한국의 통일운동 단체들이 해체가 되고 나서 모였어요. 북에서는 이제 통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6.15 범민련 민화협 모든 통일운동 단체들이 해체가 됐잖아요. 해산돼 버리고 해산됐지만 우리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고 해서 여러 번 모였는데 그 모인 어젠다 타이틀이 뭐냐? 반제 자주 노선을 해야 된다. 그런 타이틀을 내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합시다라고 이제 통일운동단체들이 그런 기치를 좀 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자주와 주권과 주체를 지키자고 하는 그 코드와 맞물리는 거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나지. 저 미군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원치 않는 사람들과 붙들고 통일을 의논하고 협의하고 편지 쓰고 대책을 세우고 포럼을 열고 동맹을 맺고 한미일 동맹 이게 뭐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각 정권마다 진보는 진보대로 미국 눈치보를 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총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지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암살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저격을 당한들 어떻습니까? 올바른 정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다가 그 세력이나 미국과 관련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위해를 당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대포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민단체들과 학술단체, 통일운동단체 여러 이제 진보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먼저
사전 정지적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먼저 운동을 벌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충분히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코딱지만한 북한,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국력을 가진 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 주권 대 주권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대한민국은 주권 대 주권의 국가라고 누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예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뿌려놓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 나도 개신교 목사지만, 그러니까 저 정광훈 같은 저런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흩어놓는 게 저 미국식 제국주의식 선교를 뿌려놓고 심어놔서 저것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게 대한민국의 개신교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벗어나려면 청미, 반미 이런 용어들이 미 국무성을 은퇴한 여성분이 그런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책이 있어요. 긍정적인 용어, 친미와 관련된 용어, 반미와 관련된 용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콕 집는다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탈미 한번 해볼까요? 탈미라고 하는 거는 미국 너 저리 가 이 새끼들아 보기 싫어하고 미국을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결정이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의 직접적 간접이나 직접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상태가 바로 탈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미의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미도 해야 되고 미국을 이용하는 용미의 단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허튼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한테 이용당하고 활용당할 수 있는 그런 어줍지 않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치밀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인이 친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캐릭터라는 것을 파악한 미군 측에서 급조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오이사 대북 첩보부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주한미군 산하에. 여러분이 검색해보세요. 내가 민변에서 강연하다가 이 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앉아있었는데 이게 막 급속도로 퍼졌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인물이 미국이 앞세워서 나타난 인물이 정광훈입니다. 문재인을 막 잡아 끌고 문재인을 막 악마화하고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그러는 놈이 오이사 대북 첩보부대를 미군이 만들어서 미국의 인프라 실제로 인원으로 파견하는 첩보 요원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테클리션스라고 그러죠. 인공위성이나 기계적인 기능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채집하고 또 친북 정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친북적이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계속 압력을 가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삶은 소대가리 욕을 먹기까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사람도 야망이 컸어요. 국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정권이나 이 미국의 네오콘 그룹에 결국 두 손 두 발 들은 거죠.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도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한미 워킹 그룹을 작동해가지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여기 전영일 작가가 잘 알아요. 이창희 박사님. 예? 금강산에 작가회의 남북 작가 그 모임이 있어서 금강산을 가는데 한미 워킹 그룹이 작동을 해가지고 비행기 기름을 딱 금강산을 갔다 올 수 있는 만큼만 비행기 기름을 넣게 했잖아요. 비행기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겨서 선회할 수도 있고 다른 공항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 워킹그룹 하는 세력들이 딱
딴짓하지 말고 고만 만나고 와라. 이 정도로 우리를 간섭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주와 주권과 주체를 가지고 북과 접촉을 못하게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이재명 정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듯이 이런 자들 빨리 솎아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남한과 북한이 민족 공존을 이루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공무원들과 관료들로 좀 채워야 됩니다. 참모들을. 우리는 자주파다. 또 자주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주파. 그리고 또 미국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은 누구죠? 국회의원 유성락은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동맹파.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자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자주파는 안 보여. 자주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했던 발언 중에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회견 했던 거와 8.15 경축사에서 이제 남북관계를 언급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통일 정책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흡수 통일을 해서 뭐 할 거냐, 흡수해서 뭐 할 거냐,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생기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과 그 어마어마한 그 재정력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는 흡수 통일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북한에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리를 한 게 맞습니다.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하면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할 최종 통일 정책이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거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말이 새로운 용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이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입니다. 사실상의 통일.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하나의 의회, 하나의 정부, 뭐 통일협정 조인식을 하지 않아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무역을 하고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 같은 직종끼리 왕성한 교류를 하고 목사는 목사끼리, 기자는 기자끼리, 장사꾼은 장사꾼끼리, 가수는 가수끼리 뭐 이런 왕성한 교류를 하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고착화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성급하지 않게 말과 마차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 마차를 끄는 것처럼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해서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논의하되 그 통일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론을 유지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 그리고 나머지 통일과 관련된 통일연구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월급 받는 통일 관계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세운 작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면 돼요. 네, 밤늦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우리 목사님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마이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 일출봉에서 날라왔습니다. 한라산까지. 아주 참 소중하신 분 우리 최재형 목사님 오신다길래 저는 성산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물고기를 기르는 어부입니다. 1998년도
자꾸 이 얘기 앞서서 목사님 좀 강연하신 거에 좀 추임새를 넣어야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 몇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은 질문으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만 해. 저를 보고 질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청중을 보는 게 수상해. 청중한테 뭔가 자기 의견을 기록하려는 것 같아. 그럼 안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질문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그 아까 우리 그 자주라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참고적으로 저는 18번을 북한을 가요. 1998년도에 밀감 보내기로 따라서 갔습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목사님하고는 전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고주몽 고구려 만든 제주구시예요. 제주구시. 그래서 이제 아주 희한한 것들. 저는 물고기가 전공인데 역사로 뛰어들게 됐어요. 왜 역사를 말씀드리느냐? 우리 지금 현재 혼이 다 빠져 있어요. 다 돈에만 다 빠져 있어가지고 정신이 혼이 다 빠지는 바람에 아까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목사님 같은 말씀하신 것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 즉 자주를 세우는 자력의 자강이 되려면 잃어버린 역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역사를 찾으니까는 결국은 남북이 엮어지는 일들이 됐기 때문에 잃어버린 역사, 어마어마한 우리 단군조선, 그 앞전에 배달국인 우리 환웅시대, 그 다음에 환국시대인 우리 그 환인의 시대, 뭐 이런 만년에 가까운 역사가 완전히 그냥 말살돼가지고 중국놈들이, 아까 미국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놈들이 지금 딱 먹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3년 살다 보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역사의 회복, 역사의 복은 역사의 광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남과북이 엮어질 수 있는 계기를 줘야지 아까 말씀처럼 미국만 막 탓할 수도 없고 아까 중국 얘기 전혀 안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꺼내서 남과북이 탁 연결하면 엄청난 일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보고 목사님한테 요 역사 얘기를 잠깐 코멘트 드립니다. 역사 얘기 어디까지 역사를 알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4강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은 뭐 나머지 세계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미국을 우선 다뤘고요.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 NCC라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 중앙 NCC에서 지원을 해서 전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목포 연동교회라는 큰 교회를 빌려서 제가 매달 가가지고 아주 정례적으로 특강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역시 리얼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전의자 돌리면서 컴퓨터 두들기면서 연구한 사람들의 통일 담론이나 통일 정책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면서 내재적 접근으로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무슨 특강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게 되면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지 말고 사기치지 말아요. 좀 제발. 그리고 기자들도 사기치지 말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남북한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그따구 소리를 해. 지구상의 분단국가가 아직도 많아요. 티모르도 동과 서로 분단이 돼가지고 동티모르 서티모르 치열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그리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똑같이 남북으로 분단돼가지고 거기도 남북정상회담하고
치열합니다. 거기도 군사분계선 있고 거기도.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요거 들려드리려고. 영국도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1945년에 분단됐지만 영국은 1923년에 분단됐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아일랜드, 또 노던 아일랜드, 또 뭐가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아일랜드가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 분단이 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도 미국 대통령,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몇 명 안 돼요. 이 재선까지 한 사람들 치면 40명이 채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분단국가 출신입니다. 독일의 분단국가 출신, 아일랜드 분단국가 출신, 미국 대통령들의 85%는 분단국가 아일랜드 출신이고 나머지 15%는 분단국가 독일 출신이에요. 요 앞전에 지금의 트럼프도 독일 분단국가 출신이고 그 앞전에 바이든은 아일랜드 출신이고.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조국이 자기 부모님의 그 조국이고 자기의 DNA가 있는 그 국가들이 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분단의 아픔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미국 대통령들이 한반도 정책, 이 분단 정책을 고착화하고 왜 분단 마피아 짓을 저렇게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이나 익숙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넓은 의미의 통일은 꼭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분리, 독립, 통합, 통일, 이 용어가 다 달라요. 남북관계는 꼭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런 또 새로운 통일의 과정의 디자인과 통일된 이후에 우리 조국의 그 샘플을 제가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만간 한번 또 연이어서 하면 또 좋은 통일 방안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받으시죠. 네, 누구 질문하십니까? 괜찮아요? 주인장은 나중에 하시죠. 주인장은 양보하시고 주인장은 마지막에 해드릴 테니까. 요즘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 역시도 뭔가 통일이 나와는 무감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샘플에 관련된 게 사실 좀 궁금했는데 지금 딱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실현이 이제 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이런 우리나라 국가에 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긍정적인 방향,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이지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혹시 싱글 미혼 청년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요. 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결혼에 대한 것도 정말 불투명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해도 애들도 안 낳으려고 그러지. 뭐 청년들 고독사 많이 발생하지. 취업 못해서 힘들어하지. 비전도 없고. 정말 청년 대학생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이제 통일과 관련돼서 청년 대학생들을 접목을 하자면 정동영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공장을 북한 전 영토에 20개 이상을 설립하면 준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곧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당차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개성공단을 샘플로 해서 북한 전역에 20개 정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개성공단도 들어간 입주 업체는 뭐 이렇게 사업가들이 들어갔지만 그 일을 단행한 사람들은 청년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 실업률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반쪽짜리 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 이게 청년 대학생들한테 많이 팽배해 있는데, 정말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죽하면 탈북자들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남한의 아침 드라마까지 꿰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그리 관심이 많아. 근데 우리는 북한의 노래도 흥미없어하고 드라마, 영화도 혁명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딱딱하다고 해서 볼 재미 없다고 그러고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그리고 북한 서적센터라고 서초동에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 있다가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면 따끈따끈한 노동신문도 막 배달돼 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의 서적과 모든 매체 유인물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는 곳인데, 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구독 신청을 하고 도서 열람을 신청하면 국정원에 그게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너 이 새끼 누군데 와서 자꾸 북한 노동신문 보고 북한 서적 보느냐 이거지. 불순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북한 서적센터를 잘 안 가.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노동신문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인터넷도 차단을 해놓고.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남한을 차단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뉴스, 북한의 젊은 애들이 남한 드라마를 봐가지고 직결 체험당했다, 이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건 낭설들이고요. 그냥 다 넘어가고 노래 남한의 가요도 잘 부르고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제 내가 북한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저는 목회자인데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재정력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1200만 명의 기독교인, 5만 교회, 10만 명의 목사, 전도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5만 교회, 10만 주예정, 1200만 성도, 이렇게 캐치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이 있으면 이거를 북한의 통일에 투자를 하고 그만큼 쏟아 부었다면 벌써 통일됐을 겁니다. 나는 20년 전에 통일됐다고 봐죠. 여기 우리 이정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 세계 선교, 글로벌 선교, 선교의 열풍이 불고 선교의 허영에 빠져가지고 어줍지 않게 무슨 선교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냐. 그거는 어떤 바본가 하면 자기 집 문지방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저 강원도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고. 당장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고 대북 사역을 하고 통일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 목회자들, 뜻있는 자들이 모여서 통일에 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통일이 된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북한의 교회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지금 다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된 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되어야 될까? 이것도 교회가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청년 대학생들의 지력과 아이디어와 정력과 모든 그 기술력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구세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과 모임을, 청년들과 모임을 자주 가져요. 간담회를. 제가 배울 것도 많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할게요. 네. 우리 여기 대표님, 시상 대표님. 예. 저는 우리 최정 목사님이 그래도 한반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이런 말씀을 많이 스피커로서 역할로 이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려놨던 대북에 뭐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진짜 아찔할, 우리 국민 모두가 아찔할 겁니다. 정말 전쟁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런데 북한 정권이 어떻든 슬기롭게 대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변이 안 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쪽에서 너무 죄를 졌잖아요. 큰 죄를. 난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고 생각해. 왜?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 자체가 우리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북한 정부에게 신뢰성 있게 사과하고 속고대죄하고 정말 뭔가 민족 간의 민족의 어떤 그 고유한 침해하지 않는 것과 내지는 단결의 어떤 원칙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걸 어긴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서 속죄의 그 길부터 먼저 해야 한다. 난 이것이 먼저 전제되고 그러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해서 함께 동등한 이런 선상에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깨는 것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좋은 질문 해주셨고 우리 신상수 대표님 통일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거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사과하면 당장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박근혜 때 통일대박을 얘기하니까 통일대박이 추구하는 핵심은 뭐냐면 흑수통일이었어요. 통일대박 이꼬로 흑수통일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그때 처음으로 장벽을 쌓고 철길을 차단하고 분계선에 이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왔다가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함으로써 다시 그것을 해제를 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하에서 저 짓을 하는 걸 보고 계속 나눠가는 송전탑을 쓰러뜨리고 다시 철길을 끊어버리고 도로를 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풍선 삐라를 뿌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대북 확성기를 중단시켰잖아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데 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에 뭘 통보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축조해왔던 장벽을 다시 쌓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초반부 얘기입니다. 지금 쌓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 북이 쌓고 있는 저 장벽, 저것을 어떻게 하면 중단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을까는 9.19 군사합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이가 철폐시켰잖아요.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완전히 해제해버렸어요. 없던 걸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걸 복원한 이재명 대통령이 복원하는 길은 국무회의만 통과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완전히 해제한 거는 우리의 국무회의와 상관없이 그건 손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의 마음을 달래야죠. 달래기 위해서는 우리 신상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정중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북측 당신들과 이거는 약속하겠다. 민족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 있다 하면서 서로 화해와 관용의 원칙으로 평화 시스템을 딱 구축하고 남북 교류를 하고 민간 교류를 허용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 민간 교류가 가장 없던 정권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간 교류는 0.01%예요.
딱 2팀 왔다 갔어요. 2팀 보내고 뿐이 없어요. 다 막았어. 막은 이유가 니들은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두더지 잡는 것처럼 뭐 민간단체에서 방북 신청서 내면 뿅뿅뿅 가만히 있을 시기더라. 우리 지금 청와대가 북측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하고 교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고 있어. 혼선을 빚어.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너희들 도와줄게 하다가 민간 교류는 제로 상태야.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국으로 놓는 그 중국에서 대륙으로 가는 TCI라는 기차 있잖아요. 초고급 기차. 그거 놓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몽골로 가는 TMCI라고 있어요. TMCI라는 이거 다 이제 고급 고속 열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로 가는 TMR이라고 그러죠. TMR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 횡단 TSR. 내가 여러 가지 영어 용어를 했지만 다 다른 그 고속 열차들입니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원산 우리 강원도에서 뭐 양양, 속초 이런 데서 쭉 이제 원산을 통과해서 북측을 통과해서 시베리아로 가는 이거를 통일부의 통일 남북협력 기금이 몇 조가 지금 있어요. 이거를 풀어서 이런 공사도 해야 되고, 평양에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거를 짓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고급 장비와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려면 건물 자체를 거기 의료 장비가 들어가는 건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북에서는 끙끙거리면서 그걸 막 다시 짓고 다시 설계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양 종합병원을 짓는데 도움도 주고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케도 경수로 공사 현장, 비록 고철덩어리로 녹슬었지만 김영삼 때 짓다가 폐쇄했으니까 얼마나 고철덩어리가 됐겠어요. 그거 다시 재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청천과 이북 지역은 그냥 환하게 전기불 다 들어올 수 있게 전력난 우리가 해주겠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금들이 있는데 그런 제안도 좀 하고 해야 이제 북에서도 오픈 마인드가 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북을 건들지를 마라. 가만히 있는 북을 자꾸 여기서 시비를 걸고 건들고 무인기를 보내고 대구 fun성비라를 뿌리고, 내가 김포 강화서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쭉 순회 강연을 했어요.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 인사들이 하도 대구 fun성비라를 뿌리니까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어떤 날은 회사 장사도 안 되고 불안해서 못 살고, 북에서는 포를 쏘니까 이 풍선비라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서 그랬어요. 강연 시간에. 여러분, 저 대구 풍선비라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저 박상학 일당 수잔 솔티 백인 여성, 수잔 솔티가 다 조작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수잔 솔티와 박상학 그 일당들이 보내는 대구 풍선비라 내용물을 딱 박물관에다 전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설주 여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사 장면, 김정은 위원장이 목이 달아나는 절두된 참수 장면, 이런 흉측한 장면들, 뭐 되지도 않는 외설 삐라들 뭐 이런 것만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수잔 솔티가 2005년도에 미 의회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천만 달러 예산이 나왔어요. 그 첫 해 예산이 그 다 어디다 쓰여지는가 하면 RFK 자유아시아 방송 운영하는데,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운영 자금으로 쓰여지고, 북한 탈북자들 돕는 데 쓰여지고, 북한 인권법에 인권과 관련된 데 쓰여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삐라를 뿌리는데 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05년도니까 딱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백인 여성 수잔 솔티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삐라를 뿌렸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나 미국에 사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풍선 삐라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자유의 천사 수잔 솔티라고 써 있었어요.
풍선 삐라에 자기 이름을 썼다고 수잔 솔티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박상학이한테 넘긴 거야. 현금 달러를 그냥 갖다 준 거야. 1달러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박상학이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지. 박상학이하고 동생 둘이 쌍둥이 같은 동생이 있어요. 쌍둥이는 아닌데 친동생이. 둘이서 잔머리를 쓴 거지. 실제 1달러를 집어넣어도 검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칼라 복사해가지고 가짜 돈을 넣어가지고 그게 들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들을 미국에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미국이 한반도 정책, 미국이 한국에서 이 대남 정책을 하는데요, 그냥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고 디테일하게 대한민국을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급조해가지고 오이사 대북 첩보부대를 만들고,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천만 달러 예산이 나오니까 그 네오콘 그룹과 유대 방산업체 그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그 전략을 꾸며가지고, 이게 다 지금 현중 발언하고 현중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구들은 줏대도 없는 놈들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그구들이 쓰던 걸 그대로 축시입해서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의 그구들이나 유럽의 그구들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데 한국의 그구들은 자국을,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더라도 국익이 손상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근데 현중 발언과 현중 시위를 해서 득을 보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하고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검은 소나기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북한과 눈높이를 맞추고 민족의 인권을 바라보면서 내재적 접근으로,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선언,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무슨 선언을 했습니까? 7.4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선언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난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걸 소원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무슨 선언을 했잖아요. 무슨 선언을 했어요? 그 4.27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모든 역대 6명의 대통령들이, 남한의 대통령들이 북한의 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가보훈법은 사실 다 이거 무효예요. 무효. 국가보훈 때문에 걸린 사람들은 이 조항들을 들이대야 돼요. 변호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돼 있잖아.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도 7.4 남북 공동성명에 외세를 물리치라고 했어요. 외세가, 외국 군대가 떠나라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도 주장을 했다고. 그리고 6.15, 14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헌법보다 국가보훈법이 우선되는 것도 아니고, 각 대통령들이 선언한 게 국가보훈법이 우선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국가보훈법이라는 것으로 이 진보 통일운동을 하던 분들을 억류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이 모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이재명 정부에서 써야 될 것 같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가보훈법이 벌써 폐지가 서랍 속에 들어가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때 김대중 그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국가보훈법은 철폐가 되지 않고 부분 철폐도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국가보훈법이 철폐가 되면 우리가 북한과 왕래를 하고 북한에서 오고 하는데 모순이 생기잖아요. 주한미군은 도사리고 있는데 남과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이 모순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훈법은 완전 철폐나 부분 철폐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씀드리고